안녕하십니까. 국제운송론 제13강 이어서 복합운송에 대한 주요한 내용들을 학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제복합운송의 형태에 대해서 학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슬라이드에 있는 내용은 국제복합운송의 가장 유명한, 가장 보편적이고 유명한 형태라고 할 수 있는 랜드 브릿지에 대한 개념인데요. 이 랜드 브릿지란 거는 복합 운송의 여러 형태와 루트 중에서 대표적인 해륙 복합 운송이 되겠습니다. 해륙 복합 운송은 해상 운송과 육상 운송이 이제 결합되어 있는 형태를 뜻하는데요. 유명한 것은 이 미국 대륙, 북미 대륙을 하나의 그 발판 혹은 디딤돌로서 이용을 해서 동아시아에서 유럽으로 물품을 운송하는 일종의 랜드 브릿지 형태가 가장 대표적으로 유명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를 포함한 동아시아 지역에서 해상으로 미국 대륙으로 옮기고 미국의 이제 서부 해안에 해당되는 샌디에고나 샌프란시스코, LA 같은 도시로 가서 여기서 미국 내의 육상 철도, 도로 운송망을 이용을 해서 미국 동부 지역, 세인트 존스나 몬트리올이나 노바스코샤나 그런 항구로 이제 이동을 해서 유럽을 향해서 해상 운송을 하는 그러한 루트를 랜드 브릿지, 그리고 이제 아메리카 대륙을 이용을 한다라고 해서 아메리카 랜드 브릿지라고 합니다. 물론 유럽으로 물품을 해상 운송하는 그 루트가 이렇게 미국 대륙을 경유해서 가는 경우도 있지만 당연히 우리나라에서 물건을 보낼 때 유럽의 주요 관문 항구인 암스테르담이나 로텔담이나 함부르크 같은 곳으로 수에즈 운하나 인도양, 지중해를 통과해서 직송을 하는 방법도 당연히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선택의 여지가 있는 부분이고요. 근데 어떻게 보면 이런 아메리카 랜드 브릿지의 경우에는 원래 그 원 의미의 랜드 브릿지보다는 여기 지금 2번 슬라이드에 나와 있는 미니 랜드 브릿지나 마이크로 랜드 브릿지가 더 많이 이용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미국은 확실히 땅이 훨씬 큰 영토가 넓은 나라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 서부 해안과 미국 동부 지역의 그 어떤 물리적 거리가 엄청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동부 지역으로 혹은 미국의 중부, 내륙 지역으로 컨테이너를 이용한 해상 운송을 할 수가 없는 여지가 있다면 우리나라에서 미국 서부 해안으로 해상 운송을 일단 실시하고 거기서 미국 내의 도로 교통망 혹은 철도 교통망을 이용을 해서 미국의 내륙 지역, 미국의 동부 지역으로 물품을 옮기는 미니랜드 브릿지, 미국의 동부 해안까지 가게 되면 미니랜드 브릿지, 미국의 중부 내륙 지역까지 옮기게 되는 경우에는 미니보다 더 작다는 뜻으로 마이크로 랜드 브릿지, 줄여서 MLB를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3번 강의 자료에 나와 있는 것처럼 앞에서 살펴본 아메리카 랜드 브릿지는 이 노선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를 해상으로 이용을 해서 미국의 내륙 육상 운송을 이용을 해서 다시 해상 운송으로 연결되는 그런 것들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캐나다 지역으로 가면 캐나다 랜드 브릿지가 있죠. 미국의 캐나다의 어떤 밴쿠버나 시애틀 같은 곳을 이용을 해서 여기 이제 노바스코샤 같은 항구를 이용해서 유럽으로 들어가는 캐나다의 내륙 운송을 이용하는 그런 육상 운송 시스템이 있을 것이고요. 그 외에도 인테리어 포인트 인터모달이라고 하는 내륙 운송, 미국의 내부 북미 내륙 지역으로 들어가는 IPI와 리버스 IPI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작은 MLB, 그래서 미국을 가는 데 있어서 해상 운송을 이용을 해서 미국 지역으로 들어가서 미국의 동부 지역으로 가는 경우에는 미니 랜드 브릿지라고 하고요. 미국의 내륙 지역으로 들어가는 경우에는 마이크로 랜드 브릿지라고 합니다. 이렇게 북미 대륙으로 가는 해상 운송과 육상 운송의 결합이 이루어진 해륙 복합 운송의 루트가 이런 것들이 해당이 됩니다. 그 외에도 시베리아 랜드 브릿지라는 거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미국 대륙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시베리아 횡단 철도를 이용을 해서 유럽의 주요 항구로
넘어가는 그러한 경로를 시베리아 랜드 브릿지도 있고요. 그리고 중국 철도망을 이용한 차이나 랜드 브릿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루트를 통해서 유럽으로 바로 육상 운송 수단을 이용을 해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한 랜드 브릿지의 경우도 복합 운송의 루트로서 이용되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앞에서 설명드렸던 시베리아 랜드 브릿지 혹은 차이나 랜드 브릿지의 개념이 4번 슬라이드에서 나타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나 일본의 경우에는 이게 이제 육상으로 이어지기에는 뭐 정치적으로 이제 북한이라는 어떤 걸림돌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여러 가지 선박을 이용해서 해상 운송을 이용해서 중국의 텐진항이나 이런 곳을 통해서 혹은 러시아의 블라디보스토크를 통해서 시베리아, 여기 파란색 글씨가 파란색 선이 이제 시베리아 횡단철도가 되겠는데요. 블라디보스토크를 이용을 해서 하브로프스키와 그 몽골 북쪽으로 해서 시베리아를 횡단을 해서 에카테리나부르크를 지나서 결국에는 모스크바에 이르는 그러한 루트를 이제 시베리아 횡단철도의 루트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상트페테르부르크나 아니면 민스크나 아니면 바르샤바나 아니면 오데사나 이런 곳으로 내려가서 이제 미국 유럽의 서부 지역 서유럽으로 이제 물품이 운송이 되게 되는데요. 그리고 이 노란색은 중국 횡단철도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서해안을 따라서 중국으로 물품을 보내서 여기서 이제 정주나 시안을 출발을 해서 란저우와 우르무치를 지나서 이 카자흐스탄을 간통을 해가지고 유럽으로 동부 유럽으로 연결되는 그 교통망을 중국의 그 중국 횡단철도 뭐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이제 그 중국에서 최근 국가 전략 사업으로 시행하고 있는 어떤 1대1로 전략 에 맞물려서 이러한 그 교통 인프라를 건설하고 이를 통해서 유럽으로 예전에 고대의 고대에 있었던 그러한 그 유라시아 대륙의 그 실크로드를 다시 21세기에 구현을 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베리아 랜드 브릿지의 경로를 다시 한번 살펴보면, 시베리아 랜드 브릿지는 앞서 살펴본 이러한 그 루트를 이용을 해서 동부 유럽까지 가는 부분은 동일합니다. 근데 이 동부 유럽까지 가서 서부 유럽으로 들어가는 그 방법에 따라서 이것이 세 가지 종류로 또 나뉘어지게 됩니다. 첫 번째는 트랜스시입니다. 트랜스시는 한국이나 일본과 같은 극동 지역에서 항만에서 선적된 화물을 러시아의 보스토치니항까지 해상 운송을 한 다음에 시베리아 철도 하차에 한적이 되어서 러시아의 어떤 서부 항만까지 육상 운송을 통해서 운송이 이루어지고 러시아의 서부항에서 다시 유럽의 최종 목적지까지 해상 운송을 하는 방식이 트랜스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루트를 보면 우리나라에서 블라디보스토크의 그 앞에 있는 보스토치니까지 해상 운송을 통해서 화물을 옮기고요. 거기서 이제 철도를 타고 시베리아 하차를 이용을 해서 그 화물이 이제 동부 유럽으로 가게 되고, 여기 도시들이 쭉 나옵니다. 뭐 탈린이라든지 리가라든지 상트페테르부르크라든지 오데사라든지 이런 도시들이 나오는데, 이 도시들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여기서 살펴봤던 상트페테르부르크는 여기 발티케, 그리고 리가는 뭐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저도 정확하게 나라 이름을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요. 발틱 3국이라고 하죠. 예전에 이제 구소련의 영역 하에 있던 나라들이 이제 독립을 하면서 발틱 3국,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같은 나라들이 이제 그 독립을 했는데, 거기에 있는 발티케 연안의 이제 도시로 옮겨지거나 아니면 오데사 같은 경우에는 우크라이나 이 흑해 연안에 있습니다. 이런 곳으로 이제 보내져서 여기서 배를 타고 서부 유럽으로 들어가는 그러한 것을 트랜스시라고 하고요.
자, 그 다음에 트랜스레일이 있습니다. 트랜스레일은 한국이나 일본과 같은 극동 지역에서 항만으로 선적된 화물을 러시아의 보스토치니 그리고 러시아 서부 지역까지 철도를 이용해서 운송하는 방식은 똑같고요. 거기서 배를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기차를 이용해서 여기 지금 나와 있는 브레스트라든지 초비라든지 이런 도시들은 기본적으로 구소련 내지는 동유럽 지역에 있는 철도 도시입니다. 이런 곳을 이용을 해서 철도를 이용해서 기차를 이용해서 서부 유럽으로 덴마크나 영국이나 그런 어떤 프랑스나 스페인이나 이런 나라들로 이제 들어가게 되는 그러한 루트를 트랜스레일이라고 합니다. 자, 트래콘스도 있습니다. 트래콘스는 이제 이 시베리아 랜드 브릿지의 어떤 종착점, 이 끝나는 지점을 어떤 해상이나 철도에 의하지 않고 트럭과 같은 육상 운송, 도로 운송 수단에 의해서 소유럽으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유럽은 기본적으로 이 유럽 경제 공동체로서 EU로서 유럽 연합이죠. 유럽 연합으로서 도로망의 연결이나 철도망의 연결이 잘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시베리아 횡단철도를 이용을 해서 유럽으로 동부 유럽으로 가서 그 동부 유럽에서 서유럽으로 들어갈 때는 트럭으로 옮겨져서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뭐 세미 트레일러라든지 그런 이제 차량을 이용을 해서 서부 유럽으로 운송이 되게 되는 방식이 트래콘스가 되겠습니다. 자, 시베리아 랜드 브릿지는 기본적으로 거리가 12,300km에 이르는 해상 루트. 여기서 말하는 해상 루트는 당연히 우리나라에서 출발을 해서 바다를 이용해서 남중국해, 인도양, 그리고 수에즈나 그리고 지중해를 통과해서 들어가는 그런 해상 루트를 말하는데, 그 해상 루트에 비해서 거리가 매우 짧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해상 운임에 비해서 초창기에는 그 운임의 요율 자체가 매우 낮게 책정이 되어 있어서 그 운송의 어떤 경제성이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지역이 아무래도 뭐 여러 가지 그 정치적인 이슈, 뭐 이 소련의 어떤 붕괴나 아니면 뭐 그 크림 반도를 둘러싼 우크라이나나 러시아의 분쟁, 이런 것들로 인해서 정치 경제적으로 그리고 사회적으로 매우 불안한 지역이기 때문에 이런 곳을 이용해서 물품을 운송하는데 어느 정도의 한계가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해상 루트,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이 선박을 이용한 유럽 지역과 동아시아 지역의 그 루트 자체가 여러 가지 경쟁이 치열해지고 선박이 대형화되고 대형화된 뭐 18,000 TU라든지 2만 TU에 이르는 대형 선박들이 이 그 구주 노선에 이제 투입이 되면서 해상 운임 자체도 이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가격으로 인하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시베리아 랜드 브릿지의 경우에는 조금 그 경쟁력이 조금 예전에 비해서 많이 떨어졌고, 그런 어떤 랜드 브릿지로서의 어떤 기능 자체가 많이 감소한 측면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게 될 것은 차이나 랜드 브릿지입니다. 한국이나 일본 등의 어떤 지역에서 선박을 이용해서 중국의 동해안까지 옮겨져서 거기서 중국 대륙철도와 실크로드를 이용을 해서 유럽 대륙까지 육상 운송이 되는 그러한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중국의 우르무치 지역을 통과해서 카자흐스탄을 간통을 해서 이제 유럽으로 들어가는 그런 루트가 중국을 이용한 차이나 랜드 브릿지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북미 대륙의 해륙 복합 운송에 대해서 제가 앞에서 간략하게 사진과 그림으로서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그 부분을 이제 좀 명확하게 정리를 하면, 먼저 살펴보게 될 것이 캐나다 랜드 브릿지입니다. 캐나다 랜드 브릿지. 한국이나 일본의 지역에서
선박을 이용을 해서 캐나다 서안까지 운송을 하고요. 이제 그때는 이제 밴쿠버나 시애틀 같은 항구들을 이용을 하겠죠. 그래서 육상 운송, 철도 운송을 통해서 캐나다 동부, 그래서 세인트 존스나 몬트리올이나 노바스코샤 이런 헬리팩스 뭐 이런 지역으로 옮겨져서 거기서 해상을 통해서 유럽으로 함부르크나 로테르담이나 프랑스의 르하브르까지 운송되는 루트가 캐나다 랜드 브릿지가 되겠습니다. 총 소요 일수는 대략 한 20일, 20여 일 정도 걸리고요. 자, 그리고 아메리칸 랜드 브릿지가 있습니다. 북동아시아에서 해상을 통해서 미국의 LA나 샌디에고, 샌프란시스코 같은 항구까지 와서 거기서 철도를 이용을 해서 미국 동부 해안까지 옮겨져서 거기서 유럽으로 들어가는 이 경우에도 뭐 경우에 따라서는 20여일 정도가 소요가 되는데요. 사실 그 유럽으로 이렇게 컨테이너 화물을 운송하는 방식은 제가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우리나라에서 말라카 해협과 남중국해, 인도양, 이제 수에즈우나 그리고 지중해를 통과하거나 아니면 이제 케이프타운을 돌아가는 그런 루트를 이용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루트를 이용을 하나 뭐 걸리는 소요 시간 자체는 뭐 큰 차이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제 그렇다면 여러 가지 그 물품의 성격이나 비즈니스 관계나 아니면 운임의 요율이나 뭐 여러 가지 운송인과의 협상의 여지, 화물의 성격 이런 것들이 고려되어서 어떤 것이 유리하다기보다는 기업 차원에서, 기업 레벨에서 자신에게 적합한 사업 모델, 자신에게 적합한 운송 루트를 선택을 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반드시 뭐 유럽으로 컨테이너를 보내는데 반드시 이런 루트를 이용한다, 그건 아니죠. 바로 직송하는 해상 운송을 통해서 직송하는 방식도 당연히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살펴보게 될 것은 미니랜드 브릿지입니다. 미니랜드 브릿지. 한국이나 일본과 같은 곳에서 해상 운송을 통해서 화물을 미국의 서부 해안까지 옮기고 거기서 미국의 육상 철도망을 이용을 해서 북미의 동부 지역으로 혹은 멕시코망까지 화물을 운송하는 방식이 미니랜드 브릿지가 되겠습니다. 이 경우에는 이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경우도 파나마 운하를 간통을 해서 미국 동부까지 화물을 옮기는 것이 유리하냐, 아니면 서부까지 옮겨서 거기서 철도를 이용해서 미국 동부로 옮겨가느냐, 어느 것이 그 뭐 여러 가지 비용적인 측면에서나 안전성적인 측면에서나 사업 모델적인 측면에서나 뭐 물품의 성격을 고려한 측면에서나 그런 것들을 기업 수준에서 선택을 하는 문제가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반드시 미국 동부에 화물을, 컨테이너 화물을 보내는데 이런 루트를 이용한다, 무조건 이용한다, 그런 건 아니고요. 그 상황에 따라서 해상 운송을 이용할지 아니면 랜드 브릿지를 이용할지를 결정하게 되는 부분입니다. 자, 그 다음에 북미 대륙의 복합운송 경로에 대해서 또 다른 부분, IPI가 있습니다. 인테리어 포인트 인터모달이라는 부분인데요. 이거는 그 북미의 내륙 지역, 주요 내륙 지점, 뭐 애틀란타가 됐든 아니면 뭐 테네시, 뭐 인디애나, 오하이오, 일리노이, 뭐 이런 지역, 캐나다, 아니면 이제 캐나다로 친다면 캐나다도 그 미국 캐나다 동부가 아니라 캐나다 중부 지역, 요런 지역으로 이제 운송이 이루어지게 되는 루트인데요. 우리나라에서 해상 운송을 이용을 해서 미국 서부 해안으로 가서 거기서 도로 철도망을 이용을 해서 미국의 내륙 도시로 들어가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을 이제 IPI라고 하기도 하고 마이크로 랜드 브릿지라고도 하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IPI의 리버스 방식이 있습니다. 리버스란 말 자체가 이제 거꾸로 간다는 것인데, 이거는 제가 앞에서 미니 랜드 브릿지를 이야기할 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파나마 운하를 경유해서 물품을 우리나라에서 출발한 화물이, 해상 화물이 미국 서부로 바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파나마 운하를 경유를 해서 미국 동부나 아니면 이제 멕시코만 쪽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철도나 도로 운송망을 이용을 해서 북미의 그 내륙 도시로 들어가는 방식이 리버스 IPI가 되겠습니다. 역 IPI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OCP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오버핸드 커먼 포인트라고 하는데, 이 OCP란 말 자체가 우리나라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생소한 표현일 수 있는데요. 이 지역을 뜻하는, 이 말이 뜻하는 지역이 미국 내에서 로키 산맥 동쪽의 어떤 내륙 지역을 말합니다. 미국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격오지라고 할 수 있을까요? 가장 좀 험지라고 할 수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로키 산맥이 뭐 굉장히 높은 산악 지역이기 때문에 그 로키 산맥 동쪽에 예를 들자면 뭐
어디가 될까요? 뭐 솔트레이크 시티, 뭐 유타주나 네바다주 같은 그런 지역이 되겠죠. 그런 지역으로 미국 이제 화물을 미국 서부 해안으로 옮겨서 거기서 육상 운송망을 이용을 해서 로키 산맥 동쪽의 지역으로 화물을 옮기는 방식이 OCP 방식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루트를 이용을 해서 화물을 운송을 이행을 하는 것이 이제 북미 대륙의 복합 운송의 경로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앞에서 살펴봤던 것들은 다 기본적으로 해상 운송과 육상 운송이 결합되어 있는 해륙 복합 운송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보게 될 부분은 해공 복합 운송입니다. 해상 운송과 항공 운송이 결합되어 있는 경우를 가지는데요. 보통은 이 해상 운송과 육상 운송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도로 철도 운송을 포함을 하는데, 해상 운송과 육상 운송이 결합이 되는 경우에는 주 운송 구간이 보통 이제 해상 운송이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해상 운송이 확장된 개념으로서 사용되어지는 부분이고요. 해공 복합 운송이 이루어지게 되면 이제 주 운송 구간이 해상 구간이냐 항공 운송이냐에 따라서 그 역할이나 영향이나 사용되는 법리나 그런 것들이 이제 좀 달라질 수가 있는데, 여기서 말씀드리는 경로들은 이렇게 해공 복합 운송으로서 이루어지기도 하고, 아니면 항공 운송의 그 한 비행기를 이제 갈아타서 여러분들도 이제 해외 여행을 하시다 보면 이제 중간에서 경유라는 시스템, 비행기의 경유를 통해서 비행기 요금을 조금 낮춰서 해외 여행을 하시는 경우가 있을 텐데요. 그런 것처럼 비행기를 갈아타는 방식으로서 운송이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이게 이제 항공 운송이 메인이 돼버리면 해공 복합 운송이라기보다는 항공 운송의 확장의 개념으로서 사용이 되게 되는 것이죠. 어찌됐든 북미 지역을 경유해서 유럽이나 남미로 가는 루트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나 일본 같은 동아시아 지역에서 선박을 이용해서 밴쿠버나 시애틀이나 LA 같은 항구 도시로 화물을 옮긴 다음에 거기서 비행기로 화물을 옮겨 실어서 비행기를 이용을 해서 미국 내 다른 지역이나 아니면 중미 지역, 멕시코와 같은 중미 지역, 아니면 브라질, 아르헨티나, 칠레와 같은 중남미 지역으로, 그리고 이제 거기서 비행기를 타고 유럽으로 들어가는 그러한 루트가 이제 북미 경유 항로가 되겠습니다. 해공 복합 운송이 북미를 경유해서 이루어지게 된다는 그러한 루트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물론 뭐 미국 내 다른 거점이나 유럽의 경우에는 이렇게 해상을 이용하지 않고 비행기를 이용해서 바로 이렇게 운송을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남미의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 거의 지구 반대편에 있죠. 그 이제 지리학적으로 봤을 때 이제 남미가 완전히 우리 동아시아 지역에서 정반대편에 있는데, 이 남미로 직각하는 항공 노선이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미의 지역을 경유해서 남미 지역으로 물품을 수출하거나, 물론 물품의 성격상 해상 운송을 반드시 해야 되는 경우에는 남미 지역을 이용해서 이제 남미 지역으로 보통은 이제 해상 운송을 통해서 LA나 밴쿠버나 이런 곳으로 가서 거기서 이제 배를 타고 이제 밑으로 내려가서 남미 지역으로 운송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남미 지역의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 정말 가장 먼 지역이기 때문에 보통은 교통편이 풍부하고 항만, 공항 인프라가 잘 구축되어 있고 비행기 편수나 이런 것들이 많은 북미 지역을 경유해서 이제 내려가게 되는 경우가 실무적으로 많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중동과 동남아시아를 경유하는 항로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유럽으로 물품을 보낼 때 유럽으로 바로 직송하는 경우도 있지만, 해상을 이용해서 동남아 지역으로 물품을 옮긴 다음에 거기서 비행기를 타고 유럽이나 아프리카 지역으로 들어가는, 마찬가지로 아프리카 지역의 경우에도 화물을 직송하거나 직항을 하는 그런 경우도 가능을 합니다만, 여러분들이 뭐 유럽 축구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보시면 그 중동의 오일머니를 바탕으로 이렇게 성장한 항공사들을 많이 아실 겁니다. 뭐 에티하드 항공이라든지 카타르 항공이라든지 에미레이트 항공이라든지 중동 지역을 아랍에미레이트나
카타르를 근거지라고 있는 항공사들이 많이 있고, 그 항공사들이 이제 유럽 지역으로 들어가는 비행기를 이제 많이 이제 편성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이용을 해서 유럽으로 중동이나 동남아 지역을 경유해서 이제 들어가는 그런 루트도 활용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러시아를 경유하는 유럽 항로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한국이나 일본과 같은 극동 지역에서 항만으로 선박을 이용을 해서 이제 보스토치니, 그리고 이제 육상으로 블라디보스톡, 그리고 비행기를 이용해서 블라디보스톡에서 비행기를 이용해서 이제 러시아 국내선이 되겠죠. 러시아 국내선을 이용해서 모스크바로 가서 모스크바에서 이제 유럽의 각 지역으로 이제 하는 곳인데, 이 경우에는 이제 원체 비행기를 많이 한 적이 많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그 선택에 문제가 된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걸 이제 선택할 수도 있고 선택을 안 할 수도 있는 거고요. 경제성이나 여러 가지 거래의 상황이나 뭐 그런 부분을 이제 고려해서 기업 레벨에서 이제 기업 수준에서 결정을 하는 문제겠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복합 운송의 주요한 루트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 살펴보게 될 부분은 복합 운송 서류에 대한 부분인데요. 복합 운송 서류는 기본적으로 피아타 비엘이라고 하는 복합 운송 주선인이 발행하는 복합 운송 선화증권의 형식으로 발행이 되는 것이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해륙 복합 운송의 많은 경우에서 그러한 방식으로 발행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합 운송 서류의 기능을 좀 살펴보면, 기본적으로 일반적인 다른 운송 서류하고 공통되는 부분이 물품의 수령증이죠. 운송인이 송화인으로부터 물품을 수취하였다는 것을 증명하는 수령증으로서 기능을 하고요. 자, 두 번째, 운송계약의 증거서류로서의 역할이 있습니다. 운송인이 송화인으로부터 운송계약을 인수했다는 것을 표시하고 있는 증거서류로서 기능을 수행하고 있죠. 자, 그리고 권리증권입니다. 권리증권이란 건 우리가 선화증권을 공부할 때 많이 학습을 했습니다. 시웨이빌이나 에어웨이빌과 다른 선화증권만이 권리증권이면서 유가증권이었죠. 그래서 이러한 권리증권성을 가지고 있는 선화증권은 다른 운송서류하고 다르게 반드시 권리증권 원본, 즉 선화증권 원본을 제시하여야만 물품을 처분할 수 있고 화물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선화증권을 가지고 있는 자가 물품에 대한 어떤 처분권이라든지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소지인이 됐었는데요. 복합운송 서류도 뒤에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복합운송 주선인 연맹이라고 하는 피아타가 발행한 멀티모달 트랜스포트 비ll 오브 레딩, 즉 복합운송 선화증권의 형식으로 발행이 되는 경우가 해륙 복합운송의 경우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합운송 서류 자체가 선화증권 형식을 빌려서 발행이 된다는 점이죠. 그렇게 돼버리면 선화증권의 어떤 법적인 어떤 기능, 이러한 권리증권의 기능을 그대로 동일하게 가지고 있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물론 선화증권 형식을 빌리지 않은 다른 형태의 웨이빌 형식의 서류의 경우에는 권리증권성을 가지고 있지 않다, 이렇게 또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앞에서도 해상운송과 관련된 해상보험, 항공운송과 관련된 항공보험, 이런 부분을 살펴봤는데요. 복합운송과 관련해서도 이런 여러가지 관련된 보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복합운송과 관련된 보험은 크게 나눠봤을 때 화물을 운송 의뢰하는 하주가 드는 하주보험이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복합운송인이 보험을 드는 보험이 그 복합운송인의 보험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주의 경우, 운송을 의뢰하는 하주의 경우에는 이제 화물에 대해서 보험을 들게 되는데, 그것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해상운송에서 사용하는 해상적하보험, 해상보험과 동일하게 보험사와 직접 계약을 체결해서 협회 적하보험에 따라서 화물보험, 해상화물보험, 해상적하보험을 부보하면 해결이 되는 문제입니다. 그렇게 이제 하주들은 그렇게 보험을 들면 되고요. 이제 복합운송인이 문제인데, 복합운송인은 기본적으로
뭐 선박을 가지고 있거나 이렇지는 않기 때문에 선박보험을 드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선주나 해상운송인은 선박보험을 들겠죠. 하지만 복합운송인은 필요한 경우에는 이제 자신이 직접 소유하거나 아니면 자신이 직접 운영하고 있는 컨테이너를 이용해서 컨테이너 운송을 이행을 하기 때문에, 필요한 경우에, 모든 경우는 아니고 이제 필요한 경우에 컨테이너에 대해서 보험을 부보하는 것이 복합운송인의 보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컨테이너에 대한 보험은 컨테이너 자체 보험이 있는데요, 컨테이너의 소유자가 컨테이너 자체의 어떤 멸실 손상에 대해서 손해가 발생했을 때 보상받기 위해서 보험자와 보험 계약을 통해서 부보하는 보험이 컨테이너 자체 보험이 되겠습니다. 컨테이너 itself insurance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이제 컨테이너 그 자체가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재화의 화물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컨테이너 자체 보험에 대해서는 밑에서 설명을 드렸던 협회 적하 약관을 제정한 런던 보험자 협회가 제정한 협회 컨테이너 약관, Institute Container Clause Time이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컨테이너에 의해서 발생한 그 컨테이너의 전손이라든지 공동훼손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부보하는 그런 방식이 컨테이너 자체 보험이고요. 이렇게 컨테이너 자체 보험을 들 때 보통 이제 보험을 여러분들이 TV 광고나 이런 데서 설명을 들을 때, 뭐 광고나 이런 데서 보면 기본적인 보험을 들고 거기에 따라서 뭐 암보험 같으면 특수 부위, 특수암 같은 걸 이제 특약을 통해서 보장 범위, 보험회사가 부보하고 있는 보장 범위를 확대하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이제 아실 거라고 믿는데요. 이런 컨테이너 보험도 컨테이너 자체 보험의 일종의 특약과 같은 형태로 컨테이너 소유자의 제3자 배상책임 보험과 컨테이너 운영자의 화물손해 배상책임 보험을 들 수가 있습니다. 여기 그래서 제가 1번, 2번, 3번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1번이 그 자체 컨테이너 자체에 대한 보험이고, 2번은 제3자 배상책임 보험, 3번이 화물손해 배상책임 보험입니다. 제3자 배상책임 보험이라고 하는 거는 컨테이너 소유자가 컨테이너를 운영하는 도중에 다른 사람에게 끼친 신체상해나 재산상 손해에 대해서 보상을 받아서 부보하기 위한 부분이고요. 컨테이너 운영자의 화물손해 배상책임 보험은 컨테이너 운영자가 운송 화물의 멸실 손상에 대해서 책임 있게 물어줘야 될 때 이러한 경제적 손실을 보험회사가 보상하도록 부보하는 보험이 컨테이너 운영자의 화물손해 배상 책임 보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자동차 보험으로 치면 대차 대물 보험이고, 이건 어떻게 보면 자인 자기에 대한 보험이 해당이 된다고 할 수 있겠죠. 컨테이너 안에 들어가 있는 화물에 대해서 보상을 하는 부분이니까.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러한 컨테이너 보험을 들 때 이 컨테이너 자체 보험이 기본 보험이 되고, 이 컨테이너 자체 보험에 더하기 해서 2번을 추가로 특약을 들거나 아니면 2번과 3번을 같이 특약을 하는 형식으로 컨테이너 보험을 부보하는 것이 컨테이너 보험에 해당이 되었습니다. 2번하고 3번은 1번을 들지 않은 상태에서 단독으로 부보를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살펴보게 될 부분은 복합운송의 준거법과 관련된 내용을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복합운송과 관련된 준거법은 기본적으로 밖계안에서 이제 출발을 하는데요. 밖계안의 경우에는 국제상업회의소가 공포한 국제복합운송조약에 대한 어떤 초안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제대로 된 협약이라고 할 수는 없고요. 어떻게 보면 복합운송이라는 개념은 이렇게 규정하자, 복합운송에 대해서 국제적으로 이러한 준거규칙이나 준거법을 만들자라고 어떻게 보면 가이드 정도를 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그 후에 1969년에 이제 도쿄 규칙이 나오게 됩니다. 도쿄 룰이 나오는데요. 이거는 이제 국제협박학계에서 발생 구간이 불분명한 손해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책임 규명에 조금 더 중점을 두어서 도쿄 총회에서 복합운송에 관한 어떤 안을 어떤 규정을 이제 제정을 한 것이 도쿄 규칙이 되겠습니다. 본격적인 복합운송과 관련된 준거법은 유엔의 유럽경제위원회와 유엔의 어떤 전문기관인 해사협의기구의 합동위원회가 작업을 통해서
71년도에 조약의 초안을 발표한 국제물품복합운송 조약이 되겠는데요. 그 내용을 좀 살펴보면 기본적으로 앞에서 우리가 학습을 했던 헤이그 비스비 규칙이나 도로운송 관련된 협약인 CMR 규칙의 어떻게 보면 혼합물 조합을 이룬 그런 것이 이제 TCM 조약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TCM 조약의 경우에는 아직 그 한계가 좀 분명히 했고요. 이제 75년에 와서는 앞서 말씀을 드렸던 국제상업회의소, 이 국제상업회의소가 인커텀스와 UCP를 제정을 한 곳이죠. 그 인커텀스와 UCP를 제정한 국제상업회의소 ICC가 어떻게 보면 복합운송과 관련된 통일 규칙을 민간 차원에서 이제 제정을 하고자 앞에서 살펴봤던 TCM 조약안을 기본 모델로 해서 내용을 수정을 하고 75년도에 최종안을 확정을 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정식 명칭이 복합운송증권에 관한 국제상업회의소의 통일규칙 ICC Uniform Rule for a Combined Transport Document라고 하고요. 여기서는 아직 복합운송이라는 표현으로 이제 Combined Transport 그리고 복합운송 서류를 Combined Transport Document 이렇게 사용을 하는 부분이고요. 여기서는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복합운송인의 책임과 관련된 책임 체계를 네트워크 책임 체계, 이종 책임 체계를 채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민간 차원에서 체결된 국제 규칙 이라는 한계가 있었지만 사실상 이것이 MT 조약이 제대로 발효되지 않았기 때문에 한동안은 실무적으로 적용이 되고 있었고요. 1980년에 웅크타드가 유엔의 산하기구인 웅크타드가 국제 복합 운송에 대해서 운송인의 책임을 규율한 국제 조약으로서 UN 국제 물품 복합 운송 조약이라고 하는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International Multimodal Transport of Goods라고 해서 이제 Multimodal Transport라는 표현을 사용하게 됩니다. 이러한 Multimodal Transport Document는 사실 우리가 앞에서 간략하게 학습을 했던 함부르크 규칙과 어떻게 보면 쌍둥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그 내용이나 규정 자체가 매우 유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비슷한 시기에 이제 제정이 되고 이제 제정이 되었는데 이거는 이제 MT 조약의 경우에는 운송인들이 많이 포진한 선진국보다는 개발도상국이 주도적으로 비준을 해서 아직 이 실무적으로 사용을 되지는 않고 있는 어느 정도 실제 필드에서 사용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 명백한 한계가 있다고 볼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 MT 조약을 통해서 복합 운송에 대한 개념이 확고해지고 명확해졌다는 점에서 MT 조약의 경우에는 그 의의가 있다라고 의의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MT 조약이 왜 선진국과 운송인으로부터 외면을 받게 되었느냐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MT 조약에 대한 내용을 학습을 하면서 언급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1991년에 복합운송증권에 관한 웅크타드와 ICC의 통일 규칙이 되겠습니다. 앞에서 살펴봤던 유엔의 복합운송 조약은 발효되지 않았고, 그리고 기존에 만들어진 ICC의 통일 규칙, 복합운송 서류에 대한 통일 규칙이 실무적으로 적용이 되다 보니 여러 가지 복합운송에 대한 어떤 수요나 복합운송의 규모는 점차 발전하고 있는 상황에서 뭔가 이 복합운송을 규율하고 있는 국제 규칙이 미비함으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고자 유엔의 산하기구인 웅크타드와 이제 ICC가 손을 맞잡고 복합운송 증권에 관한 웅크타드 ICC 통일 규칙을 1991년에 채택하고 92년에 발효시키게 됩니다. 물론 웅크타드가 참여하긴 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이것은 ICC 룰, 그러니까 국제법
법이나 국제 조약이 아닌 국제 규칙으로서 ICC가 민간 차원에서 제정한 국제 규칙의 형식을 띠고 있고요. 그 명칭 또한 ICC Rules for Multimodal Transport Document라고 해서 Multimodal Transport Document에 대한 ICC, 웅크타드 ICC의 규칙이라는 식으로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웅크타드 ICC 통일 규칙이 이렇게 출범을 하게 되었는데, 웅크타드 ICC 통일 규칙은 수정 단일 책임 체계를 채택을 하고, 그리고 사실 수정 단일 책임 체계의 시작은 MT 조약에서 먼저 시작을 했는데요. MT 조약이 나중에 실질적으로 발효된다 하더라도 이런 그 혼란과 모순을 막기 위해서 웅크타드 ICC 통일 규칙도 수정 단일 책임 체계를 채택을 했고요. 변형 단일 책임 체계 Modify Uniform Liability System이라고 하죠. 이렇게 채택을 하고 있고, 웅크타드 ICC 통일 규칙이 의미를 가지는 바는 국제 운송 주선인,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프라이빗 포워더들의 국제적인 모임이라고 할 수 있는 피아타에서 사용하는 피아타 멀티모달 트랜스포트 비로 오브 레딩, 피아타 MTBL을 그 내용을 복합 운송과 관련된 웅크타드 ICC 통일 규칙의 내용으로 포함을 시켜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피아타 BL의 그러한 내용이 94년도부터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웅크타드 ICC 통일 규칙은 이런 피아타 BL의 제정과 그 피아타 BL에 포함이 됨으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대표적으로 복합 운송에서 사용되고 있는 국제 규칙의 역할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실무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복합 운송과 관련된 국제 규칙이 웅크타드 ICC 통일 규칙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부분이죠. 자, 그래서 웅크타드 ICC 통일 규칙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부터 이 13조까지, 내용 자체는 짧습니다. 1조부터 13조까지 구성이 되어 있고요. 복합운송 증권과 관련된 여러가지 통일 규칙에 대한 내용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조부터 좀 그 원문을 우리가 협약 원문과 그 번역을 함께 놓고 학습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조에서는 이 웅크타드 ICC 통일 규칙의 적용 범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규칙은 서면이나 구두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복합 운송 서류에 관한 웅크타드 ICC 규칙이라고 언급함으로써 운송 계약에 표시된 경우에 적용한다라고 규정을 해 놓았습니다. 이거는 즉 운송 서류에 멀티모달 트랜스포트 다큐먼트에 이러한 웅크타드 ICC 통일 규칙이 적용된다라는 일종의 증거 문헌을 삽입을 해서 사용한 경우에 이 웅크타드 ICC 통일 규칙이 적용된다라는 걸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이는 무엇이랑 비슷하냐면 인커텀스를 사용할 때, ICC가 제정한 인커텀스를 사용할 때 그 매매 계약서에 수출자와 수입자, 매도인과 매수인이 인커텀스에 따른 ICC의 인커텀스에 따른 그 정형거래 조건을 적용을 한다라고 하는 일종의 증거문헌, 그 인커텀스의 증거문헌을 삽입하는 것과 같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또 차이점도 있습니다. 보통 그 인커텀스의 경우에는 매도인과 매수인이 계약에 따른 합의를 통해서 계약 내용을 정해서 매매계약을 작성할 때 그 매매계약서 안에 합의에 의해서 인커텀스에 대한 증거문헌이 삽입이 되는데요. 이러한 복합운송의 경우에는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국제운송주선인 연맹인 피아타가 자신들의 표준 멀티모달 트랜스포트 빌 오브 레딩의 양식에다가 이러한 그 웅크타드 ICC 통일 규칙의 내용들을 기재하고 그러한 웅크타드 ICC 통일 규칙의 내용을 복합운송의 준거법으로서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이미 완성되어 있고 이미 웅크타드 ICC 통일 규칙의 내용이 담겨져 있는 복합운송 선화증권을 하주가 받게 되는 것이죠. 하주가 선택을 한 부분이 아니라 복합운송을 이용을 하려면 이미 웅크타드 ICC 통일규칙이 적용되고 있는 멀티모달 트랜스포트 선화증권을 받게 되기 때문에 좀 적용의 실제 예는 다르겠습니다만 이
뭉크타드 ICC 통일 규칙이 국가 간의 조약이나 국가 간의 협정이 아니라 민간 차원의 국제 규칙이기 때문에 이러한 중거문을 통해서 적용이 된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아티클 2, 2조에는 용어 정의가 들어가 있습니다. 용어 정의는 기본적으로 각 이 협약에서 사용되고 있는 여러 용어들을 깔끔하게 정리를 하고 넘어가는 부분인데요. 2조의 첫 번째 복합운송계약 Multimodal Transport Contract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복합운송에 대한 어떤 개념이 그대로 담겨져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적어도 두 가지 이상의 서로 다른 운송 방식에 의해서 화물을 운송하기 위한 어떤 단독의 계약을 복합운송계약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복합운송인에 대해서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Multimodal Transport Operator, 줄여서 MTO라고 하는데요. MTO는 복합운송 계약을 체결하고 또 운송인으로서 하여금 그 계약 이행의 의무를 지는 자, 운송인으로서 계약 이행의 의무를 지는 자가 복합운송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3에 캐리어, 운송인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복합운송인도 있고 운송인도 따로 정의를 내리고 있죠. 그럼 운송인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느냐? 운송인은 복합운송인과 동일인의 여부와 관계없이 이 말은 즉 복합운송인과 운송인이 같을 수도 있지만 다를 수도, 다른 당사자일 수도 있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실제로 운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행하거나 또는 그 이행을 인수하는 자를 운송인이라고 합니다. 즉 이러한 그 용어 정의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봤을 때 이러한 복합운송인은 하주와 계약을 체결하는 계약운송인이 되는 것이고요. 캐리어라고 하는 운송인은 그 의미상 실제 운송인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송하인은 복합운송인과 복합운송 계약을 체결하게 되고 이러한 웅크타드 ICC 통일 규칙이 적재된 멀티모달 트랜스포트 빌 오브 레딩을 받게 되겠죠. 그리고 이 복합운송 계약에 따라서 복합운송인이 실제로 운송을 이행하기 위해서 개별적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실제 운송인을 여기서 말하는 캐리어가 이 사람이 된다 라는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송하인과 수하인이 있습니다. 송하인은 당연히 컨사이너, 수하인은 컨사인이고요. 컨사이너는 복합운송인과 복합운송 계약을 체결하는 자를 뜻하고요. 수하인은 복합운송인으로부터 화물을 수령할 권리가 있는 자를 의미합니다. 자, 그 다음에 복합운송 서류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복합운송 서류는 다음의 형식으로 발행된 복합운송 계약을 증명하는 서류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A와 B가 나뉘어져 있는데 A는 유통 가능한 형식으로 발행된 것을 뜻하고요. B는 특정의 수하인으로 명시된 유통 불능 형식으로 발행된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유통 가능 형식으로 발행됐다라고 하는 것은 선화증권을 배설을 가능케 하게끔 지시식으로 발행이 됐거나 아니면 소지인 내지는 지참인식 아니면 백지식으로 발행된 것을 뜻하고요. 특정의 수하인이 명시된 유통불능 서류라고 하는 것은 기명된 수하인으로 해서 기명된 수하인을 전제로 운송을 하지 않을 의도를 가진 서류를 뜻하거나 아니면 선화증권의 유통을 의도하지 않고 있는 서렌더 비엘이 되거나 아니면 시웨이 빌과 같은 서류가 해당이 된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인수한이라는 뜻이 등장을 합니다. 이거는 복합운송인이 운송을 위해서 송하인으로부터 화물을 인수했다라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자, 그리고 인도의 의미가 있습니다. 인도는 복합운송인이 화물을 수하인에게 넘겨주는 것을 뜻합니다. 근데 웅크타드 ICC 통일규칙에서는 그러한 뜻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B와 C의 경우도 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B의 경우를 좀 살펴보면 인도 장소에서 특정 거래에 의한 법률에 따라 화물을 수하인이 처분할 수 있는 상태로 두거나 뭐 정상적인 경우는 아니겠죠. 뭔가 법률에 따라서 수하인이 처분할 수 있는 상태로 둔다는 것과 자, 세 번째 C, 화물을 그 인도 장소에서 수하인한테 넘겨주는 것이 아니라 법에 따라서 당국, 국가나 아니면 기타 제3자에게 넘겨주는 것도 인도에 해당된다라고 규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수하인이 화물을 정상적으로 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면 수하인이 정상적으로 화물을 받을 것입니다. 근데
뭐 여러 가지 부도가 났다든지 아니면 법에 저촉이 된다든지 아니면 법에 의해서 뭐 차압이 됐다든지 뭐 등등의 사유로 인해서 운송인이 수화인에게 정상적으로 물품을 인도할 수 없는 상황에는 수화인에게 법에 의해서 물건을 넘겨주거나 아니면 제3자에게 혹은 국가에게 당국에게 물품을 인도할 수 있다라는 것을 규정을 해 놓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2.9에는 특별 인출권에 대한 규정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특별 인출권은 SDR, 즉 국제통화기금에서 정의하고 있는 그러한 특별 인출권이 해당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화물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화물은 당연히 동물뿐만 아니라 복합운송이 제공하고 있는 컨테이너도 포함을 하고요. 그리고 갑판적재 화물도 화물로서 포함을 시키고 있습니다. 복합운송이기 때문에 당연히 컨테이너가 사용될 것이고, 컨테이너가 사용된다면 갑판 위에 이 적재되더라도 크게 문제가 없겠죠. 그러한 부분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자, 복합운송 증권, 복합운송 서류에 기재된 정보의 증거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복합운송 서류상의 정보는 송화인이 계량 적재 개수함 또는 송화인이 포장한 컨테이너임, 이러한 표현이나 표시가 되어 있는 경우를 빼고요. 기본적으로 복합운송인이 복합운송 서류상에 표시되어 있는 정보에 의해서 그러한 화물을 송화인으로부터 인수하였다는 것을, 테이크 인 찰지 했다는 것에 대한 증거가 됩니다. 그러니까 복합운송 서류에 있는 물품의 명세가, 기록되어 있는 물품의 명세가 복합운송인이 송화인으로 하여금 그렇게 된 화물, 그 화물을 받았다는 증거가 된다는 뜻이죠. 근데 예외 규정이 있었죠. 예외 규정 앞에 송화인이 계량 적재 및 개수했다거나 송화인이 포장한 컨테이너라는 표시는 우리가 컨테이너 선화증권에서 운송인의 부지약관 unknown clause에 대해서 학습을 했습니다. 컨테이너의 그 FCL 화물의 경우에 컨테이너의 적입 자체를 운송인이 하는 것이 아니라 스파팅에 의해서 송화인이 컨테이너를 스토핑, 적입을 하고 실링, 봉인을 하게 되면 운송인이 이를 개방을 하거나 개봉을 하거나 물품에 대해서 수량이나 명세나 중량이나 이런 부분을 검사, 검량하는 것이 매우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운송인이 화물의 명세와 실제 선적된 화물을 검사하거나 할 기회가 없었던 경우에는 그 선화증권에 기재된 정보는 송화인이 제시한 정보, 송화인이 알려준 정보만을 기재하게 되는데요. 이에 대해서 어떤 송화인이 알려준 정보의 부정확성으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회피하고자 한다면 운송인은 부지약관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런 문헌들을 시퍼스 웨이트, 로드 앤 카운트와 같은 표현을 기재하여서 책임을 자신이 지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해둘 필요성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4조 보겠습니다. 4조는 복합운송인의 어떤 책임 구간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복합운송인의 책임 기간, 책임 구간에 대한 부분은 화물에 대해서 복합운송인은 기본적으로 화물을 인수한 시점, 테이크 인 찰지한 시점에서부터 물품을 딜리버리 하는 순간까지의 기간에 걸쳐서 복합운송인의 책임이 인정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복합운송인이 책임을 지는 것이고요. 그리고 복합운송인의 어떤 사용인, 대리인, 그리고 다른 사람에 대한 책임에 대한 규정이 4.2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목에서 The liability of the MTO, Multimodal Transport Operator for his servant, agent and other person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복합운송인이 계약을 통해서 사용을 하는 사용인이라든지 대리인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의 어떤 잘못, 자기 부자기에 대해서 복합운송인이 동일한 의무를 진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주 입장에서는 이런 서번트나 에이전트와 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라 복합운송인과 계약을 체결을 했고, 그 계약에 따라서 복합운송인은 하주를 상대로 단일의 책임을 부담을 해야 되는 것이 복합운송이죠. 그래서 그러한 규정이 명백하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4.3에 수화인에 대한 화물의 인도가 있습니다. 송화인에 대한 어떤 책임이나 이런 부분이 아니라 이제 물품을 컨사이니에게 제대로 인도해 주어야 되는데, 이 웅크타드 ICC 통일 규칙에서는 복합운송인의 화물 인도 의무와 관련해서 5개로 나눠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합운송인은 다음과 같이
화물의 인도를 보장하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조치를 이행을 하거나 그 이행을 조달할 의무가 있다라고 하면서 5경우를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영문 표현으로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The MTO undertakes to perform or to procure the performance of all acts necessary to ensure delivery of the goods 한 다음에 땡땡 한 다음에 when 5개의 when이 있죠. 그래서 요런 경우에 어떻게 한다. 요런 경우에 어떻게 한다라고 해서 5개를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5개의 규정을 하나하나씩 첫 번째부터 살펴볼 텐데요. 자, A에 복합운송 서류가 유통 가능한 형식의 소지 인식으로 발행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러한 경우란 거죠. When the empty document has been issued in a negotiable form to bearer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유통 가능한 형식이다. 유통 가능한 형식은 이제 선화증권을 뜻하는 것일 텐데 선화증권이 소지인식으로 발행됐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소지인식 선화증권의 경우에는 그 서류 선화증권을 소지하고 있는 사람이 어떤 물품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는 청구권자 내지는 소지자가 되겠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이 소지인식에 따라서 원본 서류를 제시하는 자에게 복합운송인은 물품의 인도, 화물의 인도를 보장하고 이행하게 될 의무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B 복합운송 서류가 유통 가능 형식의 지시 인식으로 발행된 경우입니다. to order라는 거죠. 그 to order면 누군가의 오더에 따라서 배서된 피배서인에게 물품을 이제 권한이 서류에 대한 권한이 넘어가게 되는데 이 경우에는 그 배서된 자로부터 원본 서류를 제시받아서 물품을 인도를 보장하고 이행을 하게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A와 B 모두 다 이제 선화증권이 사용되는 것이죠. 자, C가 있습니다. 복합운송 서류가 유통 가능 형식으로 발행을 됐는데 특정인식으로 발행됐다고 합니다. 선화증권을 기명식으로 발행하고 있다는 것이죠. 많은 교과서와 책에서 선화증권을 기명식으로 발행하는 것은 유통불능이다라고 잘못 소개되어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기명식, 특정인 지명식 선화증권의 경우에도 유통 가능을 의도한다면, 유통을 의도하고 유통을 전제한다면 하려면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예. 물론 운송 중 전매를 하거나 유통을 의도하는 상황에서 이렇게 특정인을 기명하기보다는 소지인식이나 지시식으로 발행하는 것이 좀 더 편리하긴 할 겁니다. 그렇긴 하지만 특정인식, 기명인식도 유통을 하려면 할 수 있다 라는 거죠. 어쨌든 특정인을 지명을 했든 기명인을 썼든 복합운송 서류가 유통 가능 형식으로 발행이 됐기 때문에 이 원본 서류, 한 통의 원본 서류를 이 기명인이 가지고서 와야 그걸 제시해야만 운송인은 물품을 인도하고 이행을 할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D번이 있습니다. 복합운송 서류가 유통불능 형식으로 발행이 되었습니다. 뭐 시웨이 빌이 됐든 아니면 권리증권성을 포기한 서렌더 비어가 같은 형식이 됐든 그런 식으로 발행이 된 경우에는 수화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사람에게 운송인이 물품을 인도합니다. 그런데 D의 경우를 보면 앞에서 살펴본 A, B, C와 조금 다릅니다. 어떤 내용이 빠져 있냐면 오리지널 다큐먼트를 제시해야 된다. Surrender of one original document 이런 표현이 빠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통불능 형식으로 발행된 경우에는 그 지정된 수화인, 그 수화인이 운송서류상의 수화인과 수화인임을 주장하는 자가 동일인임을 입증을 하면 물품을 복합운송인이 인도하고 이행을 한다라는 점이죠. 자, 2번이 있습니다. 마지막이죠. 5번째 경우인데 이런 경우가 과연 있을까 싶긴 하지만 아무 서류도 어떠한 서류도 발행되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서류가 운송 서류가 나오지 않았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물품이 운송됐다는 것 자체는 운송 계약은 있다는 점이죠. 그래서 어떠한 서류가 발행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 경우에 송화인은 운송인은 자신과 계약을 체결한 송화인에게 물품을 인도하도록 아니면 송화인이거나 아니면 송화인이 지시한 그 자에게 물품을 인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5조의 복합운송인의 책임의 원칙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책임의 원칙은 기본적으로 복합운송인은 화물의 멸실 손상, 거기에 더해서 인도지연이 복합운송인의 자신의 관리하에 있는 동안 멸실 손상 지연이 발생하였으면 복합운송인이나 자신이나 아니면 그 사용인이나 복합운송인의 사용인이나 복합운송인의 대리인의 가실이나 태만에 의해서 이러한 멸실손상 지연이 발생했다는 것이 아님을 증명을 아니하는 한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읽을 때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쉽기 위해서 이 부분을 제외하고 읽어보면 됩니다. 복합운송인이 화물에 자신의 관리하에 있는 동안 멸실, 손상, 지연이 발생하면 기본적으로 책임을 집니다. 하지만 이러한 그 자신의 관리하에 있는 동안 자신의 가실태만으로 일어난 것을 가실태만이 있었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즉 다시 말해서 가실태만이 있었다면 책임을 지고 가실태만이 없었다면 책임을 안 진다는 거죠. 그래서 가실태만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지 아니한 이렇게 표현이 사실 우리말로서는 이런 표현을 잘 안 씁니다. 영어 표현으로 이제 unless 라고 해서 이런 어떤 이중부정의 사용 문구를 이제 해석을 우리나라 말로 이렇게 직역을 하다 보니까 이런 복잡한 문구가 나타나는데, 기본적으로 원칙은 복합운송인의 관리기간, 책임 구간 안에 멸실손상 지연이 발생하면 복합운송인은 책임을 진다. 근데 이것에 대해서 가실태만이 있었다면 당연히 복합운송인이 책임져야 되는 것이고, 가실태만이 없다는 것을 운송인이 입증하면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거죠. 증명을 하면 책임지지 않는다,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증명하지 아니하는 한 책임져야 된다는 말을 거꾸로 우리가 이해를 해보면 증명하면 책임지지 않는다, 이런 문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영어를 우리말로 옮기는 과정 속에서 영어적 표현을 좀 바로 직역을 하다 보니까 좀 해석에 어려움이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함부르크 규칙과 내용이 같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운송인이 가실이 있으면 책임진다. 하지만 그 구간 동안 일어난 화물의 멸실 손상 지연에서 기본적으로 일단 운송인의 가실로 본다. 다만 실제로 운송인의 가실이 있었다, 없었다, 이걸 입증하면, 가실이 없었다는 사실을 입증하면 운송인이 책임지지 아니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가실 추정주의, 고의 가실 추정주의 혹은 추정 가실 책임주의에 해당이 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원칙입니다. 원칙이란 말은 당연히 뒤에 예외도 있다는 것이겠죠. 그래서 예외에 대한 부분을 살펴볼 텐데, 거기에 넘어가기 전에 인도지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상 합의된 날짜, 기간 내에 운송을 해야 되는데 그걸 넘어가게 되면 인도지연이고요. 그런 합의된 날짜가 없다면 합리적인 기간을 경과했을 때 인도지연이 발생하게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함부르크 규칙처럼 헤이그 비스비에서는 멸실 손상만 운송인이 책임을 졌지만, 함부르크 규칙처럼 웅크타드 ICC 통일 규칙도 멸실 손상과 화물의 인도 지연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지연의 전손 취급 문제가 있습니다. 정해진 기간보다 90일이 넘어서 인도가 되었어요. 그러면 이 경우에는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화물이 와야 되는 날짜가 있는데 90일이 지났어요. 안 와요. 그러면 여러분들 택배가 90일 동안 안 온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당연히 클레임을 걸고 하겠죠. 그래서 90일이 경과를 했다는 것은 물품이 늦게 오는 것이 아니라 없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화물이 멸실된 걸로, 로스트된 걸로 취급을 하겠다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앞에서 추정 가실 책임주의, 가실 추정주의에 대한 내용을 얘기를 했는데, 그게 원칙이라고 했습니다. 이제 예외가 나옵니다. 예외가 나와 있는데, 이 5.4에 그 예외가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해상 운송 또는 내수 운송에 대한 항변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5조 1항의 규정, 요 5조 1항의 규정이 우리가 방금 본 가실 추정주의에 대한 내용이었죠. 가실 추정에 대한 내용이었는데, 요거에도 불구하고 별도로 이 말 자체가 그거에
이것이 원칙이고 가실 추정주의, 추정 가실 책임주의가 원칙이고 여기에 대한 예외로서 이 규정이 적용된다라는 걸 보실 수 있겠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복합 운송인이 바다 또는 내수로에 의해서 운송되는 물품에 바다나 내수로에서 운송되는 물품의 멸실, 손상, 지연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는다. 어떤 경우에 여기 세 가지 경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선장, 선원, 도선사 또는 운송인의 사용인의 항해 또는 선박의 관리의 행위에서 태만 가실이 발생했다. 이 내용, 선장, 선원, 도선사의 잘못, 가실 태만을 운송인이 책임지지 않는다. 이것은 우리가 헤이그 비스비를 공부할 때 배웠던 항해 가실 면책입니다. 그래서 가실 추정주의를 채택을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원칙을 세웠지만 해상 운송, 내수로 운송은 이 내수 운송이란 말은 결국 운하나 강이나 호수를 뜻하죠. 그래서 배를 탄 경우에는 선장, 선원, 도선사의 잘못에 대해서는 운송인의 책임 기간 안에서 멸실, 손상, 지연이 발생했다 하더라도 운송인이 책임지지 않는다라고 선언을 해버렸습니다. 자, 두 번째, 운송인의 고의 가실이 아닌 하재의 기인에서 화물의 멸실, 손상, 지연이 발생한 경우에 운송인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보통 헤이그 비스비도 그렇고 함부르크 규칙에서도 하재는 운송인 면책이었죠. 거의 사실상 면책이었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운송인의 면책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세 번째, 화물이 멸실, 손상, 선박의 불내양, 이 불내양이란 게 결국엔 가망성이죠. 불가망, 시월트니스죠. 그래서 시월트니스를 언했어요. 부정어죠, 부정어. 그래서 가망성을 갖추지 못해서 원래 운송인에게 가망성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이 불내항에 대한 문제가 있는데 이런 불내양, 불가망으로 인해서 화물의 멸실 손상이 발생을 했는데 복합 운송인이 항해의 시작할 때 개시 시에 선박의 내양 능력을 갖추도록 하고자 상당한 주의를 기울여서 이행을 했다. 듀 딜리저스 했다는 사실을 입증하면 운송인은 책임을 지지 않는다. 그래서 항해 가실 면책, 가망주의 의무에 대해서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였다. 가망성 주의 의무에 관련된 면책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 다 헤이그 비스비 규칙에 운송인의 면책 사유로 규정이 되어 있었던 부분이죠. 해상 운송에서 적용되고 있는 해상 운송 규칙에서 사용된 면책의 내용이 5.42의 해상 내수로 운송에 대한 예외 조항으로서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 원칙은 우리가 함부르크 규칙이나 아니면 함부르크 규칙에서 살펴봤던 그리고 이제 예전에 바르샤바 협약, 항공운송의 바르샤바 협약에서 살펴봤던 운송인의 가실 추정 가실 책임주의가 적용된다는 것이 원칙이고 그 원칙 하에서 해상 내수로가 이루어졌을 때의 예외 조항으로서 운송인의 면책을 나열을 해 놓은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배상액의 산정의 부분이 있습니다. 배상액 산정과 관련된 부분은 기본적으로 무게나 이런 부분을 재었을 때 운송인이 하주에게 물어줘야 되는 그 물품의 가액을 우리가 산정할 필요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물품의 가액은 인도해야 할 장소와 시간의 가액으로 결정이 됩니다. 그리고 인도해야 할 장소의 그 가격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상품거래소의 교환시가, The Current Commodity Exchange Price가 원칙이고 만약에 이게 없다면 시가, 마켓 프라이스가 되고요. 이 마켓 프라이스가 없다면 동종 동질 물품, 즉 same kind, same quality의 물품의 normal value, 가격이 이 물품의 가액, 화물의 가액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복합 운송인의 책임 한도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내용이 또 중요한데요. 복합 운송인의 책임 한도는 기본적으로 6.1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포장당 또는 단위당
666.67 SDR 그리고 킬로그램당 2 SDR 중 높은 금액으로 한다. 이 내용 자체가 헤이그 비스비의 운송인의 책임 한도와 동일하죠. 예, 그렇습니다. 예, 복합 운송인의 책임 한도는 운구사드 ICC 통일 규칙에서는 헤이그 비스비 규칙과 동일한 책임 한도를 규정을 해 놓았습니다. 자, 6.2에 컨테이너나 팔레트 또는 이와 유사한 운송 용구가 사용이 되면 2개 이상의 포장 단위가 표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개별 포장 단위를 667 SDR을 적용하는 단위로 보고요. 만약에 그런 게 없다면 책임 한도의 사정은 컨테이너와 팔레트와 같은 운송 용구를 하나의 포장 또는 단위로 본다라는 거죠. 컨테이너 조항이고요. 그리고 6.3도 중요합니다. 자, 상기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상기 규정이란 건 이거죠. 이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에 따라 복합 운송이 해상과 내수의 운송을 포함하지 않아요. 그러면 해상 내수 운송을 포함하지 않았다면 도로, 철도, 항공 운송만으로 복합 운송이 이루어진다는 경우죠. 그러면 사실 해상, 도로, 철도, 항공 요 네 가지 루트 중에 운송인의 책임 한도를 살펴봤으면 헤이그 비스비에 따라서 해상은 2SDR이 되고요. CMR 조약에 따라서 도로는 8.33이 됩니다. 그리고 철도는 CIM 조약에 따라서 17SDR이 되고요. 항공운송은 뭐 17SDR 그 이상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나머지 세 개와 해상운송 간의 이 갭이 좀 큽니다. 그래서 운구사드 ICC 통일규칙에서는 복합운송이 해상 내수로 구간을 포함하지 않는다면 요 나머지 세 개 중에서 최저액이라고 할 수 있는 CMR 조약의 킬로그램당 8.33 SDR을 적용해서 운송인의 책임 한도를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아주 특이한 부분이죠. 자, 그래서 이게 기본적으로 적용이 되는데 이 다음에 나오는 6.4가 아주 결정타입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화물의 멸실 손상이 복합 운송 도중에 특정 구간에 발생했다라고 합니다. 특정 구간에서 발생했다는 것은 손해 구간이 판명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어디서 사고가 발생했다는 것을 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그 경우에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화물 멸실 손상에 대해서 운송인의 책임 한도는 그 구간에 적용되는 국제협약 또는 강행적인 국내법의 규정에 의해서 결정하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로마에 갔으면 로마법을 따라라. 그 구간에서 사고가 났으면 그 구간에서 적용되는 국제규칙 강행적인 국내법에 따라서 복합운송인이 책임 한도를 져라 라고 규정해버린 겁니다. 그러면 이 6.4를 놓고 보면 이 앞에 6.123에 있었던 내용은 무슨 의미가 될까요? 이 6.4가 손해 구간을 알고 있는 경우에 적용이 된다라고 한다면 이 6.1 내지 6.2, 6.3 요 규정은 손해 구간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컨테이너에 화물을 집어넣어서 컨테이너에 화물을 적재해서 복합 운송을 해서 목적지에 도착했을 때 컨테이너를 열었어요. 화물이 부서졌습니다. 운송인에게 책임을 묻습니다. 그러면 이 컨테이너 안에 들어있었던 화물의 멸실 손상이 어느 구간에서 사고가 났느냐? 손해 구간을 몰라요. 그러면 이 규정이 적용이 됩니다. 666.67 SDR 혹은 킬로그램당 2 SDR이 적용이 됩니다. 손해 구간을 몰라요. 근데 바다를 통과하진 않았어요. 도로나 철도나 항공기를 탔어요. 그러면 킬로그램당 8.33을 적용을 합니다. 하지만 컨테이너를 열었는데 화물이 멸실 손상이 됐습니다. 어디서 사고가 난지를 압니다. 어떤 구간에서 사고가 났느냐? 해상 구간에서 사고가 났어요. 그러면 해상 구간에서 적용되는 강행적인 국제협약인 헤이그 비스비에 따라서 ESDR의 운송인의 책임 한도를 가집니다. 화물이 복합운송 도중에 사고가 났어요. 멸실 손상이 났어요. 손해 구간이 어디서 발생했는지 알아요. 도로에서 났습니다. 도로 운송 도중에 화물이 멸실 손상이 났어요. 그러면 도로 운송에서 적용되는 CMR 조약이나 아니면 그 나라에 적용되는 국내법에 따라서 책임을 묻습니다. 운송인의 책임 한도가 정해집니다. 화물이 멸실 손상이 항공 운송 도중에 사고가 났어요. 그러면 그 책임 구간이 어딘지 압니다. 그러면 항공 운송에서 적용되는 그 국제규칙이라고 할 수 있는 바르샤바 조약이라 됐든 헤이그 의정사가 됐든 몬트리올 의정사가 됐든 몬트리올 협약이 됐든 그러한 강행적인 국제협약이나 강행적인 국내법에 따라서 복합운송인의 책임 한도가 결정이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차이점이죠. 그래서 6.1, 6.2, 6.3 요 내용 손해 구간을 모를 때, 6.4는 손해 구간을 알 때 적용되는 규정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6.5에는 인도 지연 시의 운송인의 책임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인도 지연에는 늦게 온 거죠. 화물이 부서진 게 아닙니다. 화물이 멸실 손상된 상태로 온 것이 아니라 단지 늦게 왔어요. 배달이 늦게 됐어요. 네, 그런 경우에는 복합 운송인의 책임 한도액을 어떻게 하느냐? 운임을 초과하지 않는 금액으로 제한을 한다라는 거죠. 뭐 운임을 초과하지 않으니까 운임만큼 물어주면 공짜로 운송을 받는 것이죠. 네, 그런 식으로 본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7조는 복합운송인의 책임 제한권의 상실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거는 뭐 어려운 내용이 아닙니다. 복합운송인이 멸실손상 지연에 대해서 의도를 가지고 무모하게 행동을 하다가 사고가 났다면 책임 제한의 이익을 주장하지 못한다. 이 말뜻은 앞에서 살펴본 667 SDR, ESDR, 킬로그램당 ESDR보다 더 많이 물어줄 수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송화인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이거는 운송인에 대한 책임이 아니라 송화인에 대해서 책임을 묻는 겁니다. 송화인에게 우리가 책임을 물을 일이 무엇이 있을까요? 그렇죠. 예, 복합 운송인에게 화물의 명세나 화물의 상태에 대해서 제대로 알려주지 않았어요. 그러면 제대로 화물에 대한 어떤 명세나 혹은 위험 화물에 대한 부분이나 이런 것들을 제대로 알려주지 않아서 화물이 문제가 됐고 복합 운송인에게 피해가 갔다, 화물이 멸실 손상이 됐다라고 한다면 그거는 송화인이 책임을 지고 복합 운송인에게 배상을 해야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런 송화인의 책임과 관련된 내용이 8조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9조에는 물품의 멸실 손상에 대한 통지의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수화인은 화물을 인도받을 때 화물의 멸실 손상에 대해서 복합 운송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됩니다. 만약에 서면으로 이걸 통지하지 않으면 운송 서류상에 기재된 대로 화물을 수화인이 받았다는 사실이 입증이 돼버립니다. 문제없이 받았다는 거죠. 문제없이 화물을 받았다는 뜻이 돼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있게 받았다면 수화인이 화물에 대해서, 화물의 멸실 손상에 대해서 서면으로 운송인에게 알려라 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러한 화물의 멸실 손상이 외관상 바로 드러나지 않아요. 그러면 화물이 수화인에게 인도된 날로부터 제6연속일, 이 6연속일이란 말은 워킹 데이스, 영업일에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달력으로 세서 날짜로 그냥 하루, 이틀, 3일, 4일, 5일, 6일 이렇게 세서 그러면 이렇게 달력으로 센다는 거는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나 일요일이 다 포함돼 버리는 경우죠. 이렇게 세서 기간 내에 알려달라. 화물이 멸실 손상을 외관상으로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에 이렇게 수화인에게 서면으로 복합 운송인에게 통지해 줄 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0조입니다. 10조에는 복합 운송인에 대한 소송의 제척 기간에 대한 규정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웅크타드 ICC 통일 규칙에 따른 복합 운송인을 향한 소송 제기의 제척 기간은 9개월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헤이그 비스비나 함부르크 규칙에 비해서는 상당히 짧은 기간이죠. 그리고 11조에는 복합 운송 계약과 관련해서 이행과 관련해서 어떤 그것이 계약을 근거로 한 행동이든 불법 행위를 근거로 한 것이든 불문하고 복합 운송에 대한 모든 청구에 적용이 된다라고 11조에 규정이 되어 있고요. 자, 12조에는 복합운송인의 사용인, 대리인, 기타이자 복합운송인이 그 업무를 이행하기 위해서 필요에 의해서 사용인이나 대리인이나 기타이자에 대해서 계약을 맡기게 되죠. 이제 이런 사람들이 쉽게 말하면 MTO가 계약을 준 부분적인 실제 운송인이거나 하역업자이거나 창고업자이거나 뭐 이런 사람이 될 겁니다. 선박업자, 하역업자, 창고업자, 물류업자, 뭐 통관업자 이런 사람들이 될 텐데 이런 사람들의 경우에도 똑같이 복합운송인의 책임 원칙과 한도를 그대로 적용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선화증권 이면 약관을 공부할 때 배웠던 히말라야 약관 같은 그러한 법리가 웅크타드 ICC 통일규칙 제12조에도 그대로 적용되고 있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13조는 뭐 별다른 내용이 있는 것이 아니고요. 이 규칙, 웅크타드 ICC 통일규칙은 각국의 국내법이나 강행법규과 충돌이 되지 않는다면 그 충돌이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효력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이게 이 웅크타드 ICC 통일규칙의 어떤 성격이나 이런 부분이 어떤 강행협약, 국제조약, 국제법 이것이 아니라
당사자 합의에 의해서 적용되는 국제 규칙이라는 어떤 한도와 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강행 법규에 대한 규정이 함께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웅크타드 ICC 통일 규칙의 어떤 주요한 내용들을 정리를 해보면 핵심은 복합운송인의 책임에 관련된 부분이죠. 기본적으로 원칙은 가실 추정주의, 추정 가실 책임 원칙이 적용이 됩니다. 다만 손해 구간이 판명되지 않았을 때는 666.67 SDR, kg당 2SDR 중 높은 것을 적용하고 복합운송 구간 중에 내륙수로나 해상운송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kg당 8.33, 그러니까 도로, 철도, 항공운송 중에서 가장 낮은 금액인 8.33을 적용한다는 부분이고요. 손해 구간이 판명이 되면 로마에 갔으면 로마법을 따라라처럼 그 구간에 적용되는 강행적인 국내법과 강행적인 국제규칙을 적용을 해서 운송인의 책임 한도를 정하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지난 시간에 복합운송인의 책임 원칙과 책임체계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단일 책임체계와 이종 책임체계가 있었는데요. 이러한 어떤 웅크타드 ICC 통일 규칙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복합운송인이 전체 구간에 대해서 책임을 집니다만 어떻게 보면 손해 구간이 판명된 경우에는 네트워크 책임체계와 같은 것이죠. 이종 책임체계를 채택을 하고 있죠. 하지만 손해 구간이 판명되지 않은 경우 이종 책임체계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을 때 이종 책임체계, 네트워크 책임체계가 가지는 단점이 그거라고 했습니다. 과연 손해가 어디서 났는지 모를 때가 문제다 였죠. 그래서 손해가 어디서 났는지 모를 때는 여기 지금 중간에 있는 것처럼 해상운송규칙, 헤이그 비스비 규칙과 동일하게 666.67 SDR 반올림을 해서 667 SDR과 kg당 2 SDR을 적용하고 해상 내수로가 빠졌을 때는 8.33 SDR을 적용하는 규정을 만들어서 이종 책임체계가 가지는 문제점을 해결하고 단일 책임체계와 이종 책임체계의 그 중간을 절충한 수정 단일 책임체계, 변형 단일 책임체계, Modify Uniform Liability 시스템을 적용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실무상으로 적용되고 있는 복합운송과 관련된 멀티모달, 피아타 멀티모달 트랜스포트 BL이 발행되었을 때 적용되는 복합운송인의 책임과 관련된 책임 규정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이러한 웅크타드 ICC 통일 규칙과는 다른 MT 조약이 그래서 채택되지 못한, 실무적으로 적용되지 못하는 문제점과 그리고 가장 최근에 복합운송과 해상운송을 규율하는 국제협약으로서 제정된 로텔담 규칙의 주요한 내용을 살펴보는 것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